예, 지금까지 지금 금리가 우리 주식시장, 뭐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금리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9월 말 지수입니다.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9월에 한 8%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었었어요. 뭐 적정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주가라는 거는 늘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를 때는 이렇게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는 앞으로 가소평가하는 영역이 좀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제가 내년 1, 4분기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 네. 아마 기업 수익 등급의 큰 폭 둔화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영익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업이익 김영익. 어떻게 우리 기업들 실적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기업은 전문가들이 전망한 것보다 요새 좀 좋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조금 더 아니 낮아지지 그나저나 않을까. 교수님 좀 예.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워낙 교수님은 이제 뭐 IMF도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예, 또 금융위기 뭐 또 IT 버블 뭐 재정위기 뭐 다 경험하셨는데 예. 최근 한두 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뭐 막 분석 이런 거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 느낌이 있거든. 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네. 예, 내년에 그 경기 침체가 오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위기냐. 네. 그래서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그때하고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네. 예, 그때 예를 들어서 저 기업 부채가 GDP의 107%였는데 지금 115%, 가계 부채가 50%에서 105%, 정부 부채가 6%에서 47%로 늘었습니다. 대내 부분은 많이 취약해졌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그때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에 애한위기 때 우리 대순 부채가 한 368억 달러 정도 됐어요. 네. 애완부유액도 그때 200억 달러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예. 예, 그런데 올거 2분기 보니까 우리 그 대순 자산이 3,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GDP에 비해 한 2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줄어들면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져 가지고요. 98년부터 계속 경상수지 흑자 났거든요. 작년까지 보니까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1조 달러가 좀 넘어요. 그런데 그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외 증권 투자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순 채권국이 됐죠. 그래서 대내 부분은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돼 가지고 외환위기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나 뭐 이런 데서 그 무슨 디폴트가 나는 이런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대내적인 위험은 늘었다니 우리끼리는 굉장히 고생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고 기업부채가 많으니까 특히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빨리 늘어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기업부채가 많으니까 기업도 과거처럼 투자를 덜 할 수밖에 없고 또 가계도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특히 소비가 2000년부터요 계속 GDP 성장을 밑돌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네. 많으니까 소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느낌적으로 뭐 그런 위기, 그 과거에 뭐 IMF 이런 위기가 그건 지금 아니지만 고통스러울 거다. 예,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울다는 좀 거예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오래 갈 것이다. 오래?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라고 하면 감 없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보는데 그보다 훨씬 길어지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적해 보니까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 보면은 이제 경기 정점치고 수축 국면 초기에 들어섰어요. 수축 초기? 예, 근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72년부터 11번의 경기 순환을 겪었는데요. 예. 수축 국면 평균이 19개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문제는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단기 순환 사이클상 지금 수축 국면 초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일본처럼 가는 건 아니죠?
일본처럼 가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그 디플레이션인데요. 예. 우리는 제가 앞으로 5년 정도는 실질 GDP가 2% 안팎, 명목 GDP는 한 3%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처럼 가는 거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 경제하고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일본이 저 1990년대 장기 디플레 빠질 때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였어요. 근데 우리는 작년 기준으로 44%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절대적으로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좋으면 일본식 디플레로 갈 않을 텐데요.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수출 비중이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예, 9%였고 지금은 한 16%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도 오히려 예, 올라갔고요. 그때는 한 9%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가계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부실합니다. 일본 가계 금융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한 5.6배 정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한 2.1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이 장기 그 디플레 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계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자산보다는 부채보다는 금융 자산이 한 5.6배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예, 금융 자산이 2.5만 부채보다 한 2.1배밖에 안 네,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가계에는 상당히 좀 소비할 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예, 계속 그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볼 만한 것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금리 높아지면 타격은 훨씬 더 우리 가계들에게 심각할 거고, 그러면 소비가 잘 안 되고 기업들 활동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악순환이 될 수도 예,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통스러울 거다. 어떻게 빨리 뭐 도망칠 방법 좀 찾아볼까요? 그래도 주가는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많이 반영해 버렸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뭐 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가 말한 경제 변수,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뭐 유동성, M2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20-30%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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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상당히 지금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네. 보시죠. 일단 뭐부터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모든 원인이 고물가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히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물가가 9월까지는 아주 느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12월 내년 상반기 가면은 물가 하락률이 눈에 보이게 가시화될 것이다. 예,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좀 지나면서부터는 예. 이거는 결국 그만큼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데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소비자 물가인데요. 지금 탄력 물가는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도 6월을 정점으로 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경직적인 물가죠. 이게 뭐 공공요금, 일부 서비스요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상관관계 분석해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 이것도 3개월 후에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예.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예, 그게 그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의 그 GDP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예요. 이게 0 이상이 있으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상으로 성장하고 미국 경제가 가열 성장한다는 거죠. 예. 예, 밑에 있으면은 적정 수준보다 낮게 성장한다는 건데요. 네. 예, 지금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소비자 물가 뭐 GDP 컨센서스 한번 넣어 보니까요.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조만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섭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급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CPI. 예, 그래서 이거는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네. 뭐 저보다도 뭐 더 전문가들이 많은 블룸버그 조사를 이용하는 건데요. 뭐 제가 제 모델을 전망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 11월, 12월 특히 내년 상반기 가서는 물가 상승이 급락하고요. 내년 4분기 가가지고는 2%대까지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 보면요. 흔히들 그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러는데 뭐 지나치게 물을 뜨겁게 틀었다 차갑게 틀었다 그러죠. 통화정책 보면 꼭 그래요.
장기적으로 적정 통화율 이거 피셔 방정식인데 장기적으로 여기에 접근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적정 통화보다 한 30% 가다 공급을 했어요.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적정 통화 공급보다 한 4% 포인트 정도 덜 공급하거든요. 네. 이만큼 긴축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과거 보면은 이 초과 통화 공급 증가율이 한 4분기, 5분기 주고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이 떨어졌거든요. 예. 예, 통화 공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앞으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지금 뭐 유가 많이 떨어졌죠. 바로 1개월 시차를 두고 예,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다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조금 전에 보여주신 네. 그림에 적정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통화 공급이 뭐 좋겠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렸던 그 통화량을 다 회수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예. 지금 적정 통화량을 보면 오히려 더 공급을 해야 된다는 수치로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예, 됩니다. 증가율로 계산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구닥다리 이론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경제학 교과에서는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적정 통화 증가율은 예,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니까요. 네. 이 평균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통화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어요. 네. 이때는 적정 통화보다 사실 많이 30%. 풀었겠죠. 네, 예. 네, 네. 근데 이게 그 수준이 아니고 지금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증가율로 계산하니까 예, 지금 급격하게 긴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증가율 측면에서 보니까 적정 통화 공급보다 훨씬 덜 공급하고 있다. 미국이 통화 정책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공급할 때는 정말 많이 공급해버리고 네. 또 줄일 때는 이렇게 많이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깔린 돈이 얼마냐까지는 고려 대상은 아닌 모양이군요. 예, 현재 증가율 기준입니다. 네, 전년 네, 동월 네, 대비 네. 증가율.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뭐 주식시장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S&P 500 그 상승률 변화율이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한 8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가 상승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 경우 8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 상승률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 미국 S&P 500 뭐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인데 이게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앞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지극히 이거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었는데요. 예, 미국의 실질금리라는 것은 제가 미국 10년 국제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건데요.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정상이에요. 근데 미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까지 갔었어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야 되죠. 예, 그래서 미국 10년 국제수익률이 뭐 0.54%가 2020년 3월에 떨어졌다가 지금 4.2%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금리가 오르는 데는 거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적정 10년 국제 수익률 추정해 보니까 한 4% 정도 나와요. 예. 지금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버렸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려면은 앞으로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뭐 3월부터 가감하게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방기금리 상한선 2월달에 0.25인데 3.2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감소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시차 효과를 보니까요.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예,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이거는 미국 연방기금리 1%포인트 인상했을 때 예, 제가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한 시차를 두고 소비 생산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네. 이걸 봤을 때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허, 예, 1년. 물가도 한 9개월, 12개월 이 사이에 예, 가장 영향이 커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1%쯤 올렸을 때가 처음 올렸을 때 언제죠? 한 6개월 됐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3월에 0.25% 올리고 그때 이제 5월에 올리기 시작했구나. 0.50%. 예. 그럼 예, 이제 그리고 한 내년 한 3, 4월쯤 되면 예.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구체적으로 그때 나타나고 되면 이제 효과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 못할 거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위축되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요. 물론 좀 매월 변화입니다. 네. 그런데 4분기 물가 상승률이 7.1%로 보고 있고요. 내년 1분기 5.8%, 내년 4분기에는 2.8%.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연방 기금금리하고 비교했을 때요.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인상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 기금 금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준금리예요. 네, 기준금리입니다. 네. 우리는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 미국 네. 연방 기금금리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 둔화 그다음에 제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요. 테일러 준칙이라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는 전부 참조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과거 뭐 실질금리 얼마나 됐느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느냐, 그다음에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느냐, 밑에 있느냐,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2%와 높냐, 낮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적정 금리를 하나 추정하는 시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올 4분기 보면요, 미국의 적정 금리가 1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11월, 12월 FOMC가 2번 남아 있는데 11월에도 0.75, 뭐 12월에도 지금 컨센서스가 0.50%이 정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적정 금리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적정 금리를 추정해 보니까 네. 내년 1, 4분기부터 꺾인다는 것이죠. 이게 꺾일 때 보면은 물론 실제 연방 기금금리하고 제가 추정한 적정 금리하고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같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내년 1, 4분기부터 이게 급격하게 꺾이니까 금리 인상이 아마 올 12월에 마무리될 것이다. 올 12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콘센서스는 뭐 내년 1, 4분기까지 한 번 더 올리고 그만둘 것이다. 네네. 그런데 제가 물가나 미국 경제 상황 이런 게 추정해가지고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요. 네. 이게 내년 1, 4분기부터 완전히 꺾인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시중금리는 꺾여서 많이 내려가겠네요. 예, 그렇죠. 아마 저 국채 수익률도 저는 뭐 네. 아까 장기적으로 4%가 적정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명목 잠재 성장률 뭐 실제 잠재 성장률 장기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미 의회에서 지금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한 4% 정도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미 10년 국채 수익률 그거를 좀 넘어섰죠. 저는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됐다. 네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조만간 10년 국채 수익률이 먼저 떨어지고 얼마까지 빠질까요? 3점 예를 들면 한 3.5 레벨? 예, 뭐 3.5, 뭐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경기 침체가 오면서요, 뭐 3%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시장보다 그 전에 이제 시장보다 조금 더 시장을 안 좋게 보신 경우가 많았던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채권금리 빠지면서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톤으로 들리지만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한 게 오기 때문에 예.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지금 물가 상승률 금리가 우리 주식시장, 뭐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것인데 경기 침체가 오니까 한 번 더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떨어진다. 겁니다. 예. 반등했다가 예, 반등했다가요. 앞으로 저 금리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적정금리 뭐 테일러 준칙에서 한번 추정해 본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8%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텐데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년 1, 4분기부터 이게 급격히 꺾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올해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지막일 것이다. 물론 그렇죠. 내년 초에 한 번쯤은 오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금리 인상 사이클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인데요. 예, 뭐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미국 거 S&P 500을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거 가지고 적정 주가 추정해 보거든요. 네. 예, 그동안 한 20% 정도 작년에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 9월 말 지수입니다.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9월에 한 8%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었었어요. 근데 미국 S&P 이거 적정 주가 추정하면은 한 3,8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지금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달에 보니까 뭐 적정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주가라는 거는 늘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를 때는 이렇게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는 앞으로 가소평가하는 영역이 좀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제가 내년 1, 4분기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 네. 아마 기업 수익 등가의 큰 폭 둔화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하락을 이제 뭐 거의 대충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온다는 예측들은 뭐 많이들 하셨습니다만, 근데 이제 내려오는 네.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좀 더 이거가 이제 빨라질 갈리잖아요. 것이다. 예, 근데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올 한 연말 12월 지나면서부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예. 물가가 잡힐 거다. 그래서 이제 뭐 12월 가면 7% 초반에 접어들고요. 뭐 내년 상반기 가면은 5%대. 그때 되면 물가 얘기를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경기 얘기만 예. 추창하게 될 거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그 이제 물가에서 경기로 걱정이 넘어가는 그 국면에서 살짝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게 있을 텐데 예, 예. 그때 잘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충격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투자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맞겠네. 그때 탁 예술적으로 못 빠져나올 것 같으면. 예. 뭐 신규 투자하신 분은 그냥 내년 뭐 1분기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왕 여지까지 참았으면 그래도 뭐 미국 주가는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으니까 네. 뭐 조금씩은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내년 1, 4분기 이렇게 제 모델이 이렇게 떨어진 거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30%올 4분기에 사고 70% 정도는 내년 1분기에 사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만약에 뭐 100을 산다면 예. 예. 근데 최근에 어떤 저 기업인 한 분이요. 갑자기 좀 보자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갔더니 뭐 저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요? 그런데, 예. 그래서 여유 자금이 많아가지고 그 일부 가지고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예. 어떤 게 좋겠냐? 예. 좀 그래서 언제 사는 게 좋냐. 그래서 30%, 70% 이렇게 나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자기는 예, 이번 4분기에 50%를 사겠다. 아, 그럼 왜 불러서 물어봐요,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혼쭐을 내겠어요. 옛날에는 정보로가 홍군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많이 순화된 것 같다. 네, 혼군형보다는 혼쭐로. 네. 아, 이거 40% 사라 했더니 난 좀 더 사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뭐죠, 좀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예. 그분은 이제 지금 올 캐시라 이거지. 예. 자기가. 예. 그러니까 나 위너 아니냐. 아니, 큰 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올해 5월달, 6월달에도 많이 빠졌다고. 예. 올 캐시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또 빠진 거 생각해 보면 박사님 말씀이.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라고? 뭐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감당하시려면은 뭐 그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또 그런 분들이 특징이 또 그렇게 해놓고 그럼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통상. 예, 뭐 그걸 뭘 사느냐고 또 물어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떠나가지고 뭐 산업 종목은 잘 모릅니다. 예, 코덱스 200 ETF 사십시오.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런 거 별로 원치 않는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박사님이 연륜이 대단하신 게 바로 뒤에 코덱스가 있거든. 아, 그렇습니까? 하필 코덱스를 다 말씀해 주시네. 잘못 봤습니다. 바로 어? 아, 코덱스가 뭐죠? 로고 바꿨죠. 아, 로고 바뀌었어요. 로고 바꿨어요. 네. 코덱스. 타이거도 있고 그런데 하필 코덱스를 딱 말씀해 주시네. 이 상태에서 타이거 얘기하면 어색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냥 ETF 사시라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ETF 지수를 사라. 예, 지수를 사라.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러면 미국 주식 살까요? 한국 주식 살까요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더 사라. 아 지금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은 제가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변수로 평가하니까 한 8%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명목 GDP 가지고 계산하면 한 30%,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2%. 예, 그 다음에 그 M2 총 유동성에 비해서도 20% 이상 가소평가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가소평가 정도가 더 심하다. 네. 그래서 오를 때는 이번 우리 주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탄력 좀 받을 예, 거다. 그래서 우리 주식을 좀 사시라고 좀 권유해. 그 말씀은 이제 원 달러 환율도 떨어질 거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1,430원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예, 저는 결국 그 달러 가치가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달러 가치가 국제 결제은행이 매월 그 실제 실환율을 계산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지난 9월 보니까 32%나 가대평가됐더라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가 32% 가대평가된 적은 2000년 국제 결제은행이 발표한 데 처음입니다. 2000년대 초에 한 30%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90년대 중반에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죠. 그렇죠. 미국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전에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1.5%였는데 네.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9%까지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미국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그렇죠. 극찬하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달러 가치가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박사님 이제 전망이 맞다면 네. 미국 주식을 사는 분들은 예를 들면 그 베어마켓 랠리를 즐기더라도 환전 딱 하니까 똔똔 내지는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한국 주식을 산 분들은 뭐 10에서 15% 드시고 그 다음에 싹 빠져나왔다가 내년 1분기에 다시 예. 미국 주식 하면 안 되네요 지금. 예, 저는 뭐 새로 하면 안 된다는 들어가겠네. 게 아니라 비중을 우리보다도 많이 줄이셔야 된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채권도 제가 채권 사시라고 요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도 우리께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뭐 4.4%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저도 달러로 돼 있는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거 일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크레딧물 같은 거. 예. 근데 환전을 못 하겠더라고. 예. 용기가 안 나더라고. 1,440원에 환전을 하려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하긴 1,250원에도 그런 생각 했었으니까 예. 1,300원에도. 예. 근데 지금은 환전하면 안 된다. 예, 저는 앞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고 뭐 원화 가치도 오르고 특히 엔화 가치가 42%로 저평가됐거든요. 일본 엔화.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최근에 2번 개입했는데요. 네. 해도 뭐 약발도 없던데요. 예, 약발이 좀 안 먹힌데요. 약발이 없어. 약간 지금 옐런이 화가 났습니다. 어? 옐런이 화가 났어요. 옐런이 왜? 옐런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중요한. 국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렇게 개입했잖아요. 거기도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옐런의 한마디는 나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걸 뭐 미국에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할 리도 없는 거고. 옐런이 지금 상당히 일본의 이 행태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이 좀 딸려. 얘기는 했는데. 들은 리스닝이 바가 안 없다. 네, 옐런 약간 화났다. 뭐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방향은 바꿀 수가 없고요. 예, 그런데 저는 모든 거는 시장이 결정한다. 네. 예, 그런데 조만간 시장이 달러 약세를 초래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엔화나 원화 가치는 조만간 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 교수님 예상이 맞는다면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되네. 안전벨트 꽉 매고, 그죠? 레버리지 일으킨 분들은 빨리 좀 줄이고, 그죠?
레버리지는 기업들도 아주 필수 불가결한 투자 같은 것들 외에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 요새 저 기업체에서 정말 경제가 불확실하니까요. 많이 불러가지고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참 기업들이 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네. 내년에 그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경영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 세워야 되는데 너무 불확실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업들이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전파가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CEO들이나 이런 CFO 이런 분들은 또 그 지역 상공회의소라든지 예. 또 이렇게 모임들이 많잖아요. 예. 또 뭐 최고 경영자가정 동기 모임 해가지고 다 만나면 한 마디씩 뚝뚝 던지는 거야. 예. 야 이거 지난번에 공장 짓기로 하는 거 그거 캔슬해 버렸어? 예. 그러면 집에 가면 차 안에서 회장님이 나만 하는 거요? 예.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쫙 퍼지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거 퍼지는데 시간 걸리는 시간보다 나쁜 거 퍼지는데 훨씬 빠르지. 그렇죠.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지. 예. 훨씬 빠르지.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교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또 소중한 인사이트를 좀 받아가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장이 시작이니까요. 네. 그리고 청원이 지금 이제 10,000분 딱 남았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유예 청원, 국회 청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 김영익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